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4월 총선에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일을 스스로 과오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녹색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치권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챙기겠다면서 오메가3나 종합 비타민 같은 건강 보조제 찾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잘못된 습관을 방치할 경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경계해야 하는지 똑똑 라디오 주칠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좀 급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전공의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전공의들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는 그나마 2년차 이상 전공의하고 교수들은 남아서 우려할 수준의 진료 차질은 당장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원광대병원에서도 전공의 130여 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기준으로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 조선대, 경찰병원 등 그 7개 병원 소속 154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돌아오는 20일, 다음 주 화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주요 기점인데 먼저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5개 병원은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 이렇게고요. 빅5는 이름부터 빅5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규모가 크죠. 네. 예, 삼성서울이나 서울 아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하나당 전공의가 5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련병원 중에 전공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서울대병원은 그 자체로 가지는 의미가 있죠. 국립대병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어서 지금 이 빅5 5개 병원에서 전공의 여기만 합쳐도 2,700여 명이 해당하는데 20일에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병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점이 20일이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같은 20일에 의대생들도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기로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의대 대표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회의에서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의대 대표들은 오늘도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그 단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목표는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내일부터 해서 주말 지나서 20일까지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 전문의를 포함해서 개원이 또 교수들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총알바지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00명이 증원이 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휴학을 하고 멈춰도 재시험을 볼 때 이제 증원한 후배들하고 더 치열한 경쟁을 마주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고한 대응 원칙으로 밀고 나갈 예정이라고요. 예, 수련병원 전국 221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그리고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했고요. 출근을 실제로 안 한 걸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초강수 방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정지 또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실형이나 선고 유예, 집행유예 같은 걸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그 의학분업 때에도 당시 의협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가 됐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 모든 전공의 연락처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사단체들의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의대생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 부분인데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는 국립대 의대 겸임 교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법정 기준이 지금 8명이거든요. 네. 그 기준보다도 여유 있게 교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기재부에서도 행안부에서 증원 규모 알려주면 협의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늘었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2024년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8만 명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말에 한 11월에 27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 증가세로 회복하게 된 건데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전체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6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 0.7%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 1982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연령별로 60세 이상, 30대, 50대에서는 취업률이 늘었는데 20대에서 47,000명, 40대에서 42,000명이 각각 줄어들어서 특히 20대 청년 취업이 좀 쪼그라든 걸 확인을 할 수가 네. 있고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2만 명 늘으면서 2달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늘어났고 반면에 부동산업이나 교육서비스업 이쪽에서는 감소 추이를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통계청은 이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또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이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전체 실업률은 3.7%, 지난해 1월보다 4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늘었어요. 107만 2천 명 기록했고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김여정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평양에서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거고 그 전제 조건으로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먼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지가 좀 확고하게 계속 좀 노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시다 총리 발언 엿새 만에 나온 반응인데요. 또 한국과 쿠바 수교 발표가 나온 지는 하루 만에 이런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 발언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고 쿠바와 수교 소식 직후에 나온 반응이기 때문에 쿠바 수교에 대한 그 충격에 대한 방편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럼 북한의 우방국이던 쿠바와 손을 잡았고 북한은 일본과 이렇게 스킨십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 국가의 동맹의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이 되고 있고요. 김여정은 다만 여기다 덧붙이기로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조금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물론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담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뭐 덧붙이는 건 없을 것이고, 예.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라거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미지수고요. 그럼에도 김여정이 어떤 일본 총리에 대해서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놨나요? 예,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을 삼가겠다. 라거나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이 납북자 문제에서는 크게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그리고 뭐 일본이 여기서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서 납치는 물론이고 핵미사일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쭉 보니까 이쯤에서 오히려 이 북한이 납북자 카드를 좀 관계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어 보여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반응을 내놨죠?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고 사실상 좀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있는데 교도통신이나 이런 일본 언론들도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 일본 언론에서는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와 대화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실었습니다. 이후에 백악관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동맹들의 대북 관여는 지지할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가서 경기 분도 추진을 논의한다고요. 네, 오늘 경기도 의정부 제2시장으로 가서 시민 간담회를 열고 경기 분도와 관련한 민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라고 하면은 경기도 이제 북부 쪽에 있으면서 여기에는 경기도 북부청이 있고 경기 북부경찰청 등이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일부의 얘기지만 분도를 통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규제 완화나 지원 방안을 논의를 하고 의정부 현안 중에 하나인 1호선 지하화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 신청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원래는 자기 지역구였던 그 부산 중영도 지역에 출마를 하기로 했었고 공천도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이 내세운 불출마 이유로는 당의 시스템 공천이 이제 정착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일전에는 걱정이 돼서 당 공천이 마치 개파 공천이나 전략 공천, 뭐 윤심 논란도 있었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패배 위기감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뛰어들어서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고 이제는 당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잘 정착시켜서 진행되는 모습에 나는 이쯤하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래 일전에 김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뭐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선 안 된다. 라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라고 당을 꾸준히 압박을 해왔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단수공천에서 제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물론 단수공천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이 뭐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용산 참모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어쨌든 총선에 경선을 거치더라도 대거 포진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물갈이 타겟이 되면서 본인이 또 어떤 공천에서의 한계를 느낀 거라는 그런 해석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부산 중영도도 치열한 지역구입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이렇게 또 참모진들과 이외에도 추가로 2명이 국민의힘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을 했고요.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네임밸류가 있는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당선이 되면 7선이 되는 거였고 국회의장까지도 노릴 수 있었던 위치였던 만큼 이번 불출마 선언이 뭐 선거 캠프 관계자들한테도 되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갑작스러운 거였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 헌신에 감사드린다. 국민의힘의 정치는 무엇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연일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설 연휴에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뭐 전화를 걸었다라거나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 파악에 여기저기를 이제 뭐 물어보면서 파악에 나섰다라고 알려지면서 당 안팎이 술렁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공천에서 최대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봉투 의혹 그리고 이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겠죠. 이걸 계속 끌고 가기엔 리스크가 크지만 그럼에도 반발이 나오는 건 실제로 아직 실형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컷오프가 부적절하다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불출마를 종용했다, 뭐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보도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공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은 뭐 이 대표가 이번만 전화를 돌린 게 아니고 자주 통화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될 것들은 뭐 종종 물어보기도 한다. 이번에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습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밀실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비공개로 심야 회의를 열고 재판 중인 의원들의 컷오프를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뇌물수수 의혹 받고 있는 노 의원, 노웅래 의원, 또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은 글을 올려서 이거는 밀실 회의다. 비공식 논의 구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언론에 알리면 이거는 시스템 공천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전략도 있을 수는 있겠죠. 공천이 이렇게 빠르게 과격하게 이루어지면 탈당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삼지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막겠다는 전략일 수도 어떤 지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오래 끌고 갈수록 민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정책 대결 구도가 늦어지고 또 내홍만 깊어지는 모습일 수 있어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당의 눈길은 친명 지도부인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에 따라서 이 공천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선 친명 지도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희생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배복주 전 정의당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개혁신당은 기존 이준석 대표 지지층들 반발이 격화하면서 릴레이 탈당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합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준석 대표 줄곧 전장현 시위에 날을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2020년에 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크게 빚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전장현 시위를 두고 비문명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기존 지지층과의 대척점에 있는 인사들이 속속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그 사과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황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배복주 전 부대표를 향해서는 개별 인사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합류에 대해서도 탈당이 늘어나는 건 류호정 전 의원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합당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할 거면 왜 같은 집안에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 정도고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태생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지선 창원 쪽입니다. 달성 1터널 안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안산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구간 밀리는 곳들이 아직 꽤 남아있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이고요.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양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 보니까요. 성산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양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양당 모두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걸로 좀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지금 와서 번복하기에는 총선까지 시간적 여유도 없는 데다 민주당도 이미 의원총회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이제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원래 민주당 의원 75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게 2달 전에 또 발의한 거라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어떤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에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 결단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 뜻을 따르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특히나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을 발표할 때 정말 병립형과 준연동형 이 두 가지를 두고 전날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해요. 네. 현장에서 거듭 사과를 했거든요. 준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이제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린다. 이 문장을 본인이 직접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한 당일 저녁에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우리끼리도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대표가 어렵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자. 그래서 의총 하루 전날에 이미 의원 단톡방에서 만장일치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의원총회에서도 이견 없이 단시간 내에 결론이 좀 난 거고요. 그리고 그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를 했던 의원들도 그 법안 역시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발이 덜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명분이 있는 게요. 지금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이미 만든다고 이제 그때 선언을 했던 네. 상황이라서 지금 두 플레이어가 한 석을 두고 싸우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만들고 그냥 그걸 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팽배했고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 결단의 의원들도 지지를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을 가장 주장했던 의원들은 사실 중진 의원들이에요. 근데 대표가 그렇게 결단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긍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비명계 쪽에서 그동안 이 대표가 선거제 문제는 직접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결로 어떤 걸로 정했다라고 책임 회피를 해버리고 의원들에게 이걸 떠넘기면 정말 안 된다, 비겁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표가 선거법 결단을 좀 본인이 함으로써 이 대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처음 제대로 된 결단,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원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봐도 좀 어려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기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네. 병립형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하죠. 네. 이제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전국에서 정당이 얼마를 득표했느냐 네. 그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번 역시 정당이 이제 정해놓은 비례의원 명부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동형은 이제 준연동형이 아니고 그냥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구 당선자 숫자도 고려해서 배분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10%를 얻었어요. 네. 그럼 전체 의석 300석 중에 10%에 해당하는 30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30석에서 10석을 뺀 비례대표 20석을 갖게 돼서 총 30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네. 반면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30석에 다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면 이제 소수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지역구 의석을 3석 이상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에는 이 두 가지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한 것이라서 준연동형제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캡이라는 걸 씌워서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 의석이 지금 47석인데 30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준연동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연동형 30석도 소수정당이 가져가게 둘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이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이마저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의원 수가 많아지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가져갈 수 없으니 맞습니다. 아예 거기에 의원을 내지 않고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 맞습니다. 석들을 챙겨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연동형을 만들게 된 건 소수 정당을 위해서였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위성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이 준연동형 그 유지 결정을 하기 전부터도 이미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창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게 위성정당도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시도당 구성도 해야 하고 중앙당 창당 작업까지 좀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당원 모집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은 선거일로부터 역산을 했을 때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작업을 좀 끝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창당 작업이 빨라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제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미는 정당의 공식적인 공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전과라든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 같은 분은 내부 검증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 하에는 위성정당이나 비례정당들이 본인들의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5% 이상만 확보를 하면은 의석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증이 안 된 사람들도 본인들의 지지층만 있으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신당과 선거 연합을 할 수 없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당히 빨리 거리두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두고도 지금 서울 중구 성동을에 공천하느냐 마느냐 잡음이 일고 네. 있는 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치러야 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전면에 등판하게 되면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구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돼 있기 때문에 중도층의 특히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과 함께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 또다시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 신당 창당을 선언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신의 명예회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해석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창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창당을 안 하고 유죄가 나오면 아마 창당을 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본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게 되면 명예회복적 측면에서 창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가피성을 좀 드러낸 것 같고요. 이제 총선 출마 여부는 지금 당장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당으로 들어올 이제 영입 인재들에게 더 문을 열어두고자 함인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와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지금 당장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겠다. 아니면 내가 비례 몇 번으로 나가겠다 하면 그것 또한 영입 여지를 닫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당에 합류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만일 조국 신당이 독자 행보를 한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운데서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조 전 장관 지지층은 과거 이제 친문재인, 친문 지지 세력 중 일부가 그대로 이관되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견고한 강한 지지 세력이에요.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제 준 위성 정당과 별개로 이게 지지층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자매 정당, 참칭 정당처럼 돼서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표를 좀 가져오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빅텐트가 펼쳐졌잖아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제 표면적 명분으로는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제3지대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고 다당제로 가자라는 기치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대표적인 꼼수 기득권의 상징인 위성정당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 선긋기 내지 차별화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준 연동형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3지대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준 연동형제에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정당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례로 승부를 보겠다. 이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이은지 기자는 이렇게 빨리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설 전주만 하더라도 이준석 공동대표 쪽에 좀 물어봤더니 네.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보다는 자강론에 좀 힘을 주더라고요. 이낙연 신당 쪽에도 이제 이 대표 쪽이랑 아직 구체적 논의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들도 아무래도 설 전 빅텐트 성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본인이 먼저 승부수를 띄운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런 위기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3지대를 꼭 성공시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하나로 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빅텐트는 성사가 됐는데 갈 길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이준석 공동대표 지지층이 뭐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네. 뭐 이합 집산이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라디오 주치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에서 대단한 발전을 한 경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괄목이란 단어는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진보된 사람을 만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든지 주목할 만한 성과 같은 표현에서 쓰인 만하다란 말은 주로 용언 뒤에서 무엇을 만하다의 형태로 쓰이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어떤 대상이 앞에 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앞에 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또는 집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라든지 쥐꼬리만한 월급 같은 표현에 나오는 만하다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만이라는 주사 뒤에 동사 하다를 쓴 것으로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조사 만은 하다나 못하다 이런 것들과 같이 쓰여서 앞에 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의 다람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한 단어가 아니니까요. 앞에 말에는 붙여서 쓰지만 그 뒤에 오는 동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문짝만한 광고와 같이 뭔가를 과장해서 매우 크다는 것을 뜻하는 대문짝만 하다는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6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월요일부터 10도 이상의 낮 기온을 쭉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그제 수요일은 서울이 18.3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이번 주는 좀 고온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으로 왔는데도 더 춥게 느껴집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고요. 아침에 많이 쌀쌀하고 추운 곳도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졌고요. 오늘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기온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도 평년보다는 1, 2도 높거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면서 전국이 5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세종이
대구경이 8도, 강릉 7도, 대구 부산 10, 광주 제주 1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가서 서울이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 15도로 내일 기온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시 또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흘간은 이렇게 높은 기온 속에 전국에 비 예보도 들어있고요. 모레 일요일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경기 서해안, 충남 서부,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일요일 밤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회 유병호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중 이른바 표적 감사를 주도하며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을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네요. 15일 오후 9시 55분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화물선 금양 6호가 침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은 오전 3시쯤 전남 광양항을 출항해서 중국으로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수 중이었는데요. 다행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원 모두가 구조됐고요. 한국인 선원 2명, 미얀마 국적 선원 6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모두 큰 부상 없이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천만 다행이긴 한데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요. 사고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에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약 61km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항해 중 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금양 6호는 우리가 침수 중이니 구조해달라라고 다급하게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 2시간 뒤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금양 6호는 왼쪽으로 2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약 3분 뒤 도착한 5,000톤급의 경비함정은 단정을 이용해서 금양 6호에게
사고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날씨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이날 사고 해상에는 초속 16에서 18m의 강풍과 높이 4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쉴 새 없이 파도가 기울어지는 화물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접수한 지 한 3시간 30여 분 만인 16일 새벽 1시 29분 사투 끝에 해경들은 이들 모두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관련 소식인데요. 클린스만 감독 거취를 두고 대한축구협회 임원회의가 시작됐어요. 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명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를 건의하면서 소집이 됐습니다. 어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전술적인 준비 부족 그리고 팀 내 관리를 실패했다. 잦은 해외 출국을 비롯해서 태도 논란을 지적하면서 감독의 경질을 요구를 한 겁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후 한 2시쯤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이 직접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질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도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클린스만 유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유임 명분은 더 찾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전설부지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고 선수단 불화가 준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때 총을 든 괴한에게 뛰어든 영웅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한 남자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달려들더니 알고 보니 이분은 경찰도 관계자도 아닌 딸과 함께 퍼레이드를 보러 간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웅도 있었습니다. 떨어뜨린 총을 보니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였는데 남편이 범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 아내는 곧바로 총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이 테러가 아닌 개인 간 다툼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고요. 개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인데 경찰은 대규모 군중이 모인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800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 전체 피해자 22명의 나이는 8세부터 47세까지 다양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부통령은 합리적인 총기 안전법으로 행동할 용기가 있다면 많은 총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50차례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에선 요즘 채식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라면서요? 네, 인도를 경락한 채식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인도는 인구의 80%가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이고요. 또 13%는 무슬림으로 돼지를 먹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웰푸드는 초코파이 속 마시멜로를 동물성 젤라틴에서 식물성 원료로 바꿔서 인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인도 초코파이 시장 1위로 시장 점유율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럼 이게 초코파이만 적용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도 있는데요. 맞춤형입니다. 월드코는 국내에서는 바닐라 맛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초콜릿 맛이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명 젤리 브랜드가 선점한 베트남에서는 오리오는 마이구미로 골목 상권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온에 쉽게 녹는 젤리 특성상 하리보 등 기존 젤리는 에어
에어컨이 나오는 기업형 마트에서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은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맛이랑 품질을 유지하는 젤리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유통 채널의 70%에 입점하는데 성공해 버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상하지 않는 안전한 젤리이자 하리보보다도 더 저렴한 가성비 젤리로 통하고 있고요. 오리온의 지난해 매출을 보면 63%는 해외에서 나왔고 롯데 웰푸드도 2004년 인도 제과 기업인 페리스를 인수하면서 3년 연속해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국내 제과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이유가 국내 제과 시장 축소 때문이라면서요. 네, 사실 국내 제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성장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세계 제과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제과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과자도 술 안주용이 인기지만 인도에서는 제과 업계의 주요 고객인 어린이 고객층의 확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고요. 인도는 제과 시장만 보면은 17조 원 규모로 시장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년간 지하철 역무실에 상습적으로 분뇨 테러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이런 테러를 계속해왔을까요?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이달 9일 두 차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역무 안전실에 분뇨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분뇨를 뿌리고 도망간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2022년 10월에 사상역에서 여성 승객을 폭행해서 역무원들에게 의해서 경찰에 넘겨진 A씨였습니다.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분뇨를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10번 이상 역무 안전실에 구토를 하고 도망가거나 분뇨를 투척해 왔고요. 만약에 역무 안전실을 방문하지 않는 날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역무원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작년 11월 역무원실은 A씨를 경찰에 인계합니다. 하지만 A씨는 역무원을 폭행으로 고발을 했고요. 교통공사 측은 A씨에게 그러면 분뇨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자라고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뇨 테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역무원들은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올해도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네요. 올해 벚꽃 개화 시기 평년보다도 짧게는 이를 길게는 일주일 넘게 빠를 겁니다. 제주가 가장 이른 3월 20일쯤 개화하고요. 그다음 전주가 3월 22일, 부산, 울산, 여수, 대전, 강릉 순으로 벚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00년 사이 매화는 약 53일, 개나리는 약 23일, 벚꽃은 21일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축제 일정도 바뀌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62회를 맞은 진해 군항제를 역대 가장 빠른 3월 22일 개막해서 4월 1일까지 열기로 했는데 첫 축제가 열린 시기보다도 한 2주가량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해 군항제뿐이냐? 그건 아니겠죠. 다른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 매화축제는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도 올해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예 취소되는 축제들도 많았는데요. 매년 20만 명이 넘게 찾는 안동의 암산 얼음축제는 무산이 됐었고요.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얼음판 위에 올라가려면 사실 얼음 두께가 한 25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올해는 미처 가장자리 얼음 두께가 한 3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고 봄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건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최대 명절 춘절을 맞아서 17일까지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딜 가든 나들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고요. 모처럼 파란 하늘 아래 봄 기운이 감도는 베이징 자금성 출구로 관광객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음력 정월 초사흘 이후 본격적으로 바깥 활동을 시작하는데 다시 말해서 춘절 연휴 나들이 인파가 절정에 이르는 것도 이 무렵부터입니다. 실제로 음력 새해 넷째 날인 지난
13일에 베이징 외곽 만리장성은 사람에 갇혀서 꼼짝 못할 정도였고요. 주요 명승지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경하는 시간보다 줄 서는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 섬은 비행기 표가 동난대에 이어서 배평까지 포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정체를 이어갔던 중국인 방한 관광객 회복 속도는 최근 들어 빨라지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방한 중국인은 2019년 같은 달에 약 50% 수준이었는데 올해 1월 방한 중국인은 2019년 같은 달에 65%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연휴 기간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허난성 려양에서는 86m 길이의 흔들다리가 뒤집히면서 관광객들이 36m 높이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엔 눈사태가 발생해 스노보드를 타던 4명이 파묻혔고요. 허베이성 싱타이의 주택가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가 났는데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합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정말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건강만해지는 게 아니죠. 인생이 바뀌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네. 행동을 계속 바꾸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습관에는 식이 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만 건강을 챙길 수 있지, 먹는 것만으로 무슨 뭐 영양제 먹는 거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잘못된 습관을 방치할 경우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생활습관병에는 첫 번째가 이제 살찌는 거예요. 그죠? 네. 체중 증가로 인한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네. 되고, 이것들은 이제 합병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서 심장병, 뭐 협심증 이런 것들도 유발하고, 뇌졸중이라고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것을 유발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죠.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코너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네, 하나씩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요? 왜냐하면 당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자, 대한당뇨병연합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 2022년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를 확인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62만 8천 명인데 2022년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무려 9.3%입니다. 481만 7,790명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여기에 당뇨 전 단계를 합치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10%가 지금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5명 중에 1명, 아니 10명 중에 1명인데 전 당뇨까지 합치면 이거 한 7, 8명 중에 1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무서운 병이고, 그러니까 30대 이상 성인 가운데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저는 당뇨병이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당뇨병이라 나 당뇨병 걸렸어. 네. 뭐 우리 아버지가 당뇨병이라 나 걸렸어. 이런 분들은 많은데 당뇨병 요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당뇨병 요인을 100이라고 하면 네. 유전적 요인은 5밖에 안 됩니다. 그 100 중에 5밖에 차지를 하지 못하고 네. 나머지 95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 거기에 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당뇨병 전 단계인 분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뇨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표가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표 있는데요. 세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네. 우선 무지하게 자꾸 먹게 돼요. 음식이. 먹게 돼요? 예, 왜냐하면 당을 못 쓰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내가 당을 막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가서 당이 계속 부족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 무지하게 먹는데도 계속 배가 고픕니다. 많이 먹게 되고 두 번째는 소변으로 당이 나가다 보니까 물도 계속 나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세 번째로는 소변을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아,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그럼요. 평상시보다 엄청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내가 당뇨병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너무 피로해진다든지 몸이 자꾸 평상시와 다르게 가려워진다든지 많이 가려워질 수 가려움증이 있나 봐요. 탈수가 되면서 더 많이 가려워질 수가 있고 또 손발이 좀 저리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은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약 잘 드셔야죠. 당뇨병이면 약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심한 네. 경우에는. 근데 물론 뭐 약물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혈당이 조절이 되고 약을 먹어도 약이 잘 듣게 되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운동도 식이도 다 조절하셔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습관을 좀 경계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을 위한 습관이에요. 뭐 이거는 강조해도 뭐 과하지가 않습니다.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체중 조절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이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게 커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은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 즉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난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 역시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고혈압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나빠졌어요. 예전같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 예전에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이 크게 있었잖아요. 학교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도 많고 체육 시간이 없어진 학교들도 많습니다. 또 대학교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체육이 제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운동이나 체격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졌고 더더욱이 또 먹는 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먹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싸고 너무 많습니다. 또 가격에 비해서 양도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 조절이 쉽지가 않죠. 이게 체중이 늘어나면 고혈압이 당연히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로 보면 이런 식이 습관, 운동 습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뭐 잘 많지만 비만이 가장 크고 고지혈증 또 당뇨 그다음에 가족력, 흡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 또 젊은 분들은 체중 조절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운동으로 뭔가 푸는 것도 굉장히 좋죠. 좋은 방법일 것 그럼요.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고혈압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합병증이 생겨서 정말 생명에 위독할 정도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네. 뇌경색이 왔다든지 뇌출혈이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체중 조절입니다. 정말 고혈압도. 수도 없이 네. 이야기 드리지만 체중 조절,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그걸 위해서 식이 조절 운동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성인들이 되면 음주 흡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그 여성들 흡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낮으냐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 요양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건강검진 받으면 혈압과 함께 꼭 체크하는 항목이 그 콜레스테롤 수치잖아요.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증가예요. 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내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이가 그냥 많아지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지는 단순히 것만으로도. 나이가 많아지는 것만으로도요? 네. 네. 그다음에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폐경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못 만드는 건데 네. 이 여성 호르몬을 어디서부터 만드냐 하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매일 여성 호르몬을 만들다가 네. 폐경이 되는 날부터 콜레스테롤에서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폐경 전에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희귀해요. 네. 그런데 폐경이 되면 거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쓰여져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들어서 못 쓰이니까 남게 네. 되고, 그래서 폐경 여성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식이가 좀 필요하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식이에 의해서 내 몸속 콜레스테롤은 한 15%에서 20% 정도만 차지하고 네. 80% 이상은 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해서도 15%에서 20%밖에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식이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거 줄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좀 많이 드셔서 그 지방을 다 흡착해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야 되고, 네. 또 건강한 지방으로 지방 성분들을 좀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은 올리브유라든지 견과류, 아보카도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쪽의 지방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필요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적정 체중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체중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체중이 늘어났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원래 어느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자신의 체중이 10년 정도 유지됐다가 5%만 늘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를 넘게 증가했다 이러면 질병의 위험성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난 늘 50kg였는데 55kg가 넘었네? 이러면 이제 크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키에 맞춰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자꾸 해요. 그게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체중보다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비만이 안 좋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요. 이게 체중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체중 관리 잘하는 방법?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활동을 해야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렵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가야 할 자리도 너무 많고 운동할 시간은 매일 부족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셔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수면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아주 질 좋은 수면, 깊이 자는 수면을 충분한 시간 동안 하시는 게 체중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수분 섭취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식이 조절을 하셔야겠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지친 일상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자 또 어쩔 수 없이 한 잔의 술 마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인 건 맞죠? 그럼요. 알코올은 사실 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과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네. 과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주 한 잔 먹고 얼굴이 빨개지신 상태로 몇 시간을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소주를 뭐 2병 마셔도 얼굴 하나도 빨개지지 않고 멀쩡한 네. 정신으로 있는 하얘져요. 분도 있어요. 하얘지시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여튼 술은 개개인별로 알코올 해독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 정도로 드시는 게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내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네. 술은 절대로 음주를 하신 후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럼요. 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마룬5가 부릅니다. 슈가. 마룬5의 슈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210번님. 나이 41인 주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항상 높게 나오는데요.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오메가3랑 코키템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뭐 도움이 되겠죠. 41이시니까 아직 폐경은 안 되셨을 것 같고 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이 나온다. 아마 설탕이나 즉 탄수화물 좀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네.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네.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568님, 마른 당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 정말 괴롭죠. 체중은 많이 안 나가는데 당뇨병이 생겼으니 얼마나 네. 괴롭겠습니까. 즉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랑 연결이 많이 되는 분들인데 네.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중을 약간 증가시키는데 지방이 아닌 근육을 늘리셔야 되니까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특히 하체 근육이 우리 전체 몸의 70%가 하체에 있거든요. 네. 근육이.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서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근육이 좀 늘어나게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스쿼트 운동이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셔서 스쿼트 일반 스쿼트 하기 어려우시면 쪽벌 스쿼트라고 다리를 이렇게 쪽 벌리고 네. 그냥 주저앉았다 일어나는 그걸 좀 열심히 하셔서 체중이 조금 늘어나면 근육이 늘어나면 더 잘 조절될 것 같습니다. 네. 4140님,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어느 정도면 당뇨 전 단계인가요? 네, 당화혈색소 수치는 5.7 이상이면 이제 당뇨병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6을 넘으면 이제 슬슬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7 이하로 조절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이하일 정도. 그다음에 혈당을 또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혈당이 식후 2시간이 200이 넘지 않는 이런 네. 정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화혈색소가 6을 넘으면 나 이제 슬슬 당뇨랑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나의 멜로우팝,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명 가수들의 숨겨진 멜로우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설 전에 지난 첫 시간에 이제 멜로우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냥 순하고 편하고 이 오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가요들이라고 이제 넓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수가 그런 순하고 듣기 편한 말랑말랑한 가요가 있었다고 하는 아티스트들의 멜로우팝 숨겨진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간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가수들일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 만나볼 가수는 김현식이네요. 맞습니다. 보통 어떠세요? 김현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좀 정형화된 느낌. 그쵸. 좀 이렇게 좀 거친 목소리도 좀 가지고 있고 히트곡들 가운데에서는 보이스 컬러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거슬거슬한 사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멜로우팝이라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이 사람 풍으로는 어떻게 표현해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 그 김현철 씨 주위에 참 좋은 뮤지션들이 많았는데 그 뮤지션들의 색깔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김현식표 멜로우팝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노래는 그대와 단둘이서 라고 하는 제목부터 상당히 좀 포근한 곡인데요. 이 곡은 그 제가 멜로우팝 첫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빛과 소금의 장기호 씨가 곡을 쓴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 특유의 어떤 말랑말랑하면서도 좀 퓨전 재즈 같은 느낌이 나는 곡으로 또 아주 좋은 보컬리스트 김현식이 그 분위기를 아주 무드 있게 풀어낸 대표적인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듣고 왔습니다. 김영성님께서 김현식 3집 비처럼 음악처럼 다음 노래였죠 아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처럼 음악처럼이 수록되어 있는 3집에 이 곡도 들어 있어요. 이 앨범이 이제 그 이전까지는 김현식 씨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이제 자신의 곡들을 좀 외치는 느낌으로 이제 불러냈던 뭐 앨범들이었다면 3집에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밴드를 조직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앨범은 김현식 솔로작이라기보다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제 밴드 명의로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밴드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 김종진 씨와 전태관 씨가 함께했던 밴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김종진 씨도 이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였고요. 이외에도 멤버가 정말 화려합니다. 그 조금 전 이 그대와 단둘이서를 만든 장기호 씨도 있었고요. 또 베이스 장기호. 그리고 유재하 씨가 또 키보디스트로 있기도 했던 상당히 당시에 그 젊고 유니크한 음악을 하던 아티스트를 다 모아놓은 집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젊음의 에너지가 뭉실뭉실한 앨범 가운데에서 가장 좀 달콤한 곡으로 그대와 단둘이서 제가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가수는 한영애 씨인데요. 이분은 특유의 허스키한 창법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김현식 씨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김현식 하면 좀 탁성이고 지르는 느낌 있지 않나? 뭐 한영애라면 역시 블루스 아닌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곡들이 이제 누구 없소라고 하는 대표곡 그리고 조율 같은 곡이잖아요. 또 신촌 블루스의 멤버로 80년대를 완전히 장악하기도 했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영애 씨를 대표하는 솔로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한영애 씨는 그 이전에 뭐 해바라기 같은 이 포크 그룹에서도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진짜 데뷔는 86년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 솔로 앨범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내 음악을 하는 와중에 발표한 2집 앨범 대표작인데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앨범의 수록곡 호호호
라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은 원래 원곡이 있긴 해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영재, 이승희, 최성원 씨가 발표한 옴니버스 앨범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영재 씨의 곡이었고 원곡은 지난 겨울이라는 곡이라 이제 안 들으면 저희가 내년 정도에 띄워드려야 되는 곡인데 네. 이 호호호가 웃는 호호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차가운 손을 호호호 부는 그 호호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영애 씨는 이 곡에서 보사노바 스타일로 노래를 들려주는데요. 이 보사노바가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는 멜로우팝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이 장르만 들어오면 어떤 가수도 멜로우팝을 부를 수 있는 마성의 장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한영애 씨도 그 보사노바의 아주 따뜻한 리듬에 얹혀서 네. 아주 말랑말랑한 노래를 들려주거든요. 네. 호호호라는 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영의 호호호 들어볼게요. 한영의 호호호 듣고 왔습니다. 네. 3253님이 한영의 가수를 좋아해서 많이 듣는 편인데요. 호호호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동요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영애 씨는 뭐 노래를 워낙 잘하는 아티스트여서 뭐 네. 어떤 장르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법의 장르 보사노바에서는 또 이런 맛을 내는구나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현식 한영의 그 다음은 또 누굴까요? 네, 오늘 멜로우팝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수는요. 이소라 씨예요. 사실 한영애 씨만큼이나 목소리 자체로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아티스트고 명곡도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멜로우팝을 계속 하는 동안 몇 번은 더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너무 네. 좋은 곡들이 많은 아티스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 계절이 이르긴 합니다만 더위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지금쯤 조금 그리워지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이 곡이 난 행복해라는 그 이소라 씨의 최고의 히트곡, 이 수록이 되어 있는 1집에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1집을 보시면 이제 이소라 씨가 워낙에 그 중후한 목소리로 부르는 발라드 곡이 많은 사랑을 받긴 했지만 그 한영애 씨 혹은 김현식 씨와 마찬가지로 당대에 굉장히 젊고 잘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곡을 만들면서 다양한 명곡들을 앨범에 담고 있는 아티스트로 유명하거든요. 네. 1집도 사실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그 이소라 김현철 조합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이제 당시에 계속 교류를 함께하고 있던 조규찬 씨 그리고 이소라 씨와 그 낯선 사람들이라는 그룹을 함께 했었던 고찬용 씨 뭐 이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라인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당시 정말 젊고 잘하는 이 프로듀서들과 대부분의 곡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더위만 작곡가가 다릅니다. 네, 이 곡은 유정현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작업을 했는데요. 유정현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클래식이나 뭐 재즈 쪽에서 이제는 이름을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옛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룹? 네. 숙녀예찬이라는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 있습니다. 네. 아유,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네요. 뭐 그 레이레 하는 굉장히 세련된 멜로디와 곡조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팀에서 활약을 했던 작곡가 겸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이제 이소라 씨에게 좀 자신 특유의 그런 클래시컬하면서도 좀 퓨전 재즈적인 느낌이 있는 곡을 선사한 게 바로 이 더위라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 딱 시작하면 더위를 싹 날려줄 것 같은 그 시원시원한 바이올린 소리가 약간 전자 바이올린 소리처럼 아주 시원하게 이끌어 가다가 네. 이소라 씨 뭐 장르를 초월해서 너무 노래를 잘하는 보컬리스트니까요. 네. 그 시원시원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곡을 여름에 부는 정말 그 갑자기 땀을 식혀주는 조각바람 같은 바람 같은 네,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는 상당히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곡이거든요. 네. 한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윤아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칠 시간인데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바람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 이소라의 더위 함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